자, 이번 시간에는 시민혁명 마지막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스스로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일단 그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으로 일어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구제도, 그러니까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그 옛 제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앙시앙 레짐의 뜻의 그 핵심은 각 프랑스의 신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프랑스는 신분을 제1신분, 제2신분, 그 다음 제3신분, 세 개의 신분으로 나눠서 그, 대표되는데, 이거를 이제 피라미드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피라미드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1신분인 성직자, 그 다음 여기가 2신분인 귀족, 그 다음에 여기가 3신분인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되게 성직자하고 귀족의 비중을 되게 크게 그렸는데요. 실제로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이 성직자 귀족을 합한 인구 구성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고요. 평민이 전체 인구의 한 98%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 2%인 귀족들이 토지 소유는 30%를 하고 있어요. 전 국토의 30%는 이 2%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98%의 국민들이 70%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토지 소유만 하더라도 뭔가 좀 형평성이 어긋난 상태죠. 어긋난 상태인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를 30%나 하고 있던 이 2%의 인구는 세금이나 봉건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관직, 토지 독점을 한다면 관직은 평민은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직이나 토지 독점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3신분은 그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봉건적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가장 많이 구제도의 모순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노인이 살찐 성직자와 살찐 귀족을 업고 있는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본 수업 시간에 아마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구제도의 모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삼신분들이 그러니까 이 평민들 중에서 이제 시민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거기다 이제 이성을 중시 여기는 계몽 사상이 확산을 하면서 이때 더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미국 혁명이에요.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왕이 없는 나라가 생겼다라고 해서 꼭 왕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프랑스 시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에 우리 그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루이 14세 이후로 그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재정이 탄탄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재정의 위기 언제부터? 루이 14세부터. 신스 루이 14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재정위기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 전쟁합니다. 루이 15세, 루이 16세 전쟁 계속해요. 이 미국 혁명 때도 루이 16세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게 딸리니까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라는 걸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부회라는 걸 소집을 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욕심이었어요.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재정 파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 삼부회를 소집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표결 방식을 가지고서 신분 대표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부회예요. 삼부회에 지금 인구 구성이 1신분하고 2신분하고 합쳐서 2%고 그 다음에 3신분이 98%예요. 그러면 표결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적어도 뭐 1대 9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대 9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이 신분, 3신분이 좀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 3신분이 표결 숫자가 더 적었어요. 이게 지금 신분 구성인데 표결 숫자는 얘네가 더 많은.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표결은 색깔 좀 달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표수는 1신분, 20분 합친 게 더 30분보다 더 많게. 그러니까 30분의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신분 대표들이 대립을 하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들이 따로 모여서 우리 안 되겠다.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회의를 따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걸 새로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국회가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회가 탄압을 하면서 국회를 죄송해요. 국왕이 지금 여기 테니스 코트 서약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국민의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 국민의회를 국왕이 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탄압을 당하니까 그리고 특히 그 탄압의 상징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이게 파리 시내에 있는 정치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 감옥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이 감옥에서 그 대포를 파리 시민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내를 향해서 돌린 것을 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감옥이기도 하지만 무기고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시민들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격을 하게 되면서 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혁명 이념이 발표가 돼요. 혁명 이념이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위한 선언, 다른 말로 인권선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권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인권선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입헌군주제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을 통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의회가 헌법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의회인 입법의회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는 해산이 되고요. 입법의회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의회가 이제 생기는데 이 입법의회에서는 그 혁명에 대해서 온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제 지롱드파라고 하고요. 이 지롱드파하고 이제 반대되는 애들은 이제 자코뱅파라고 하는데 거긴 좀 약간 과격해요. 그래서 이거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지롱드파가 우세가 되는데 와중에 유럽의 다른 왕정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프랑스를 도와줘야겠다. 프랑스 그러니까 왕정을 유지를 해야겠다. 귀족들이 자꾸 다른 나라에 죽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특히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도 혁명이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물가도 상승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막 이런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살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으면 민중들은 들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정지되면서 이때에 과격한 자코뱅파가 집권을 하게 되는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회는 바로 공화정을 선포를 합니다. 공화정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루이 16세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폐위시키고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이니까 주변 나라에선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침입을 해요. 그리고 이때 혁명 반대 세력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위기의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과격파였던 자코뱅파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자코뱅파가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이 공포 정치의 대표적인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바로 로베스피에르예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자코뱅의 리더, 여기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바로 이
그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단 그 자코뱅파가 만든 뭐 공화제, 보통선거제 기초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직은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실시 유보하고 공포정치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혁명재판소 세워서 반혁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적극 활용되게 지금 여기 루이 16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숙청할 때 뭘 활용을 하냐면 기요틴이라고 하는 길로틴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단두대요, 단두대. 교과서에도 아마 사진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칼이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줄을 딱 끊으면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목이 턱 하고 서걱 잘리는 그런 기요틴. 그래서 공포정치요.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공안위원회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공포정치를 해서 어쨌든 무섭게는 했지만 그 구제도의 모순을 많이 없앤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봉건적 공납 귀족들한테 땅 주인들한테 했던 거 그런 거 다 없앴어요. 없애고 징병제 도입하고 토지를 그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배하고 의무교육시키고 이제 최고 가격제 이거는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얼마 이상은 못 받게 하는 거죠. 물가 안정을 위한 그 목적인 최고가격제 실시를 했는데 이 공포 정치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테르미도르가 혁명력으로 이렇게 열월이란 뜻이거든요. 숫자 열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뜨거운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열월에 혁명력으로 혁명 달력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일어난 반동이다라고 해서 열월 반동 또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면서 그 국민공회의 공포 정치는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민공회 공포 정치가 끝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총재 정부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때 이제 그 총재가 다스리는 그런 정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총재가 되게 무능했어요. 무능하면서 새로 군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 정부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통령 정부로 바뀌어요. 통령 정부.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통령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거는 이 군대에 가져 막후에 되게 유명한 권력자 바로 이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총재를 몰아내고 통령이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통령 정부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얘기는 뒤에 더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폴레옹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지금 프랑스 혁명 이념인데요. 그래서 박애 또는 우애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자유, 평등, 우애 이념 아래서 구제도를 타파를 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을 괴롭히던 제도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천부인권 주장하죠. 인권 선언하고 그리고 노예제 폐지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 프랑스 혁명 때 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확립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으로 이제 그 멈추거든요. 멈추는데 이때에 그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혁명 전쟁을 끝내요. 그러니까 혁명 전쟁이라는 거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 프랑스 혁명 전쟁이 자기네들 나라한테 퍼질까봐 그 대프랑스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폴레옹이 통령정부 세우면서 격퇴하고요. 중앙집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제도 실시하고 나폴레옹의 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권력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요. 내가 계속 권력 잡을게. 내가 계속 황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라고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황제로 즉위를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바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돼서
약간 좀 진정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외 팽창을 적극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유럽 대륙을 장악하고 영국을 제압을 못 하거든요. 무적 함대한테 져요. 해군에서 이길 수 없어. 무적 함대에게 패배하니까 근데 너무 분통 터져. 영국하고는 뭔가 보복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린 명령이 바로 대륙 봉쇄령이에요. 대륙을 봉쇄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륙 밖으로 못 나가. 대륙 밖에서도 못 들어와. 지금 대륙으로 묶은 거는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이고 대륙 밖에 있는 존재는 바로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통상 금지, 영국이랑. 그래서 이게 문제는 영국은 지금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동인도 회사 막 세우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 왕따 시켜서 영국이 힘들라고 내린 건데 다른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나폴레옹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 찰나에 러시아가 지금 얘가 대륙 봉쇄령을 어겼거든. 이거를 위반했어요. 대륙 봉쇄령을 이거를 위반해서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러시아는 너무 추운 거죠. 식량도 조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 원정 실패하면서 대프랑스 동맹의 패배를 겪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격퇴 한번 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시 뭉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에서 패배를 하고요. 그래서 저 멀리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권력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는데 어쨌든 이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는 이거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유럽에 전파됐고 그 다음에 공공의 적이 생기면 내부는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공공의 적인 나폴레옹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우리는 같은 민족,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더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본 수업에서 더 자세한 설명하도록 할게요.